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시장은 5월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다시 약세로 반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43,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나스닥과 함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죠. 예상대로 매파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상대로라고 한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매파적인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는 회의록이 매파적이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타이밍에 핑계거리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다면 0.5%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0.5% 금리 인상을 하고 싶었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0.25% 인상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시장은 5월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가 80% 정도 되고요. 6월 FOMC에서 예상되는 금리는 1.25%에서 1.5%로 이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5월과 6월 두 번의 FOMC에서 모두 0.5%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도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부분은 채권이죠. 이 양이 9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을 한 달에 대부분이 국채인 채권은 6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를 350억 달러, 그러니까 950억 달러씩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2020년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 당시 한 달에 채권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총 1200억 달러씩 매입했던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조치로 그 수량 역시도 양적 완화 당시 풀었던 돈의 80%에 달하는 양을 반대로 빨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실시했던 양적 긴축이 매달 500억 달러였는데요. 그 2배에 달하는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엄청난 양의 양적 긴축을 하는 것 같지만 양적 완화의 양 역시도 지난번 시행했던 양적 완화의 2배였던 걸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95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은 정황상 실제 채권을 내다 팔 필요는 없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양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 긴축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아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생각하면 3개월로는 택도 없고요. 더 오랜 기간 양적 긴축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양적 긴축은 얼핏 보면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의 시행이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당시 매수했던 채권은 대부분 장기 채권인데요. 그리고 모기지 채권 역시 초장기 채권이고요. 앞에서 이번 양적 긴축이 채권을 직접 내다 팔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향이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연준이 가진 채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채권을 내다 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시장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죠. 양적 긴축은 장기 채권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채권의 금리는 오르겠죠. 그로 인해 단기 채권 금리보다 장기 채권 금리가 더 오르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은 그 자체로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긴축 정책의 효과를 가지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양적 긴축을 하는 만큼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연구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자산을 2조 달러 줄일 때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2조 달러 시행할 때마다 금리를 1%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적 긴축을 병행함으로써
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은 단기 국채 금리를 올리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양적 긴축을 통해 통화량 조절을 하게 된다면 단기 금리는 덜 오르게 하면서 장기 금리를 강제적으로 올려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연준이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양적 긴축을 병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요. 금리 인상이 간접적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라면 양적 긴축은 직접적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외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심각한 통화 중독 상태죠.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외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병을 고치는 방법이 되겠죠. 저는 장기적으로 현재 연준의 정책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시장은 당분간은 연준 정책에 대한 공포심으로 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4월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준의 정책이 확정되는 5월 4일, 그러니까 5월 FOMC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5월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실적이 좋은 달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 10월까지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유명한 격언까지 생겼을 정도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이번에도 5월에는 팔고 떠나야 할까요? 저는 0.5%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 이번 4월과 5월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에 짓거린 말들은 모두 개인적인 예측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없는 첫 금리 인상을 하는 해인 올해 12월에 주가가 얼마가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팔고 떠났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돌아오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이미 수백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